오부. 버스기사가 평생의 꿈이었다. 122번. 후배가 들어왔다. 나는 이제 막내가 아니다. 신입도 아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나는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 노조 위원실 소파에 앉아 위원장님과 얘기를 나눈다. 위원장님은 회사 차원에서 작은 보상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다. 만약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답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위원장님에게 소송은 없을 거라고 말한다. 근무 환경에 대해 회사를 고발하는 일도 없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나를 폭행한 그 사람도 고소하지 않을 생각이다. 다만 그때 내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들을 찾고 싶다. 만나서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저는 버스 기사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 위원장님은 그런 나를 따뜻하게 바라본다. 냉장고에서 바카스를 하나 꺼내려다 다시 집어넣고 자신의 자리로 가 책상 아래 숨겨두었던 무언가를 꺼내 드르륵 뚜껑을 따 나에게 내민다. 이거 비싼 거야. 보는 사람 없을 때 후루룩 마셔. 나는 각종 한약재 이름이 덕지덕지 쓰여있는 인삼 드링크를 건네받는다. 그때 누군가 똑똑 노크하더니 문을 열고 들어온다. 50대 여자다. 단정하게 머리를 묶고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수수한 얼굴의 여자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온다. 이번에 새로 온 막내 기사다. 안녕하세요.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같이 인사한다. 여자는 122번을 부여받는다. 여자의 사진과 이름이 게시판 내 얼굴 옆에 붙는다. 가장 마지막에 있던 나는 가장 마지막에서 두 번째 기사가 된다. 저는 원래 사우나 카운터에 있었어요. 그전에는 떡볶이도 팔고 회사도 잠깐 다니고 했었는데 제가 사우나를 너무 좋아해서 일 끝나면 맨날 갔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카운터가 비어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했더니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만뒀다고. 그러면서 내가 맨날 오니까 잠깐 좀 앉아서 봐달라는 거예요. 어차피 사우나 맨날 가는 거 돈도 벌고 그러면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시작해서 10년을 있었어요. 좋긴 좋았어요. 근데 평소처럼 일 끝나고 사우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내가 버스 기사를 안 하면 죽을 때 후회를 할 것 같다. 제가 사실 큰 차 모는 여자 기사들을 되게 동경해 왔거든요. 관광버스나 화물차나 이런 큰 차들 운전하는 여자 기사님들 있잖아요. 그렇게 큰 차를 핸들 막 돌려가면서 모는 거 보면 심장이 두근두근 했어요.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조그만 여자가 큰 차 앞에 앉아 있는 게. 나도 저런 일을 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냥 꿈만 꿨는데 그날따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바로 나가서 학원을 등록해 버렸어요. 이게 적성에 맞아서 그랬는지 공부가 너무 쉽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단번에 100점 맞고 합격했어요. 그리고 겨울 지나서 4월부터 마을버스를 시작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5년 동안 안전하게 무사고로 근무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자는 자리에 앉자마자 자신의 과거를 쫙 읊는다. 여자의 행복이 나에게까지 전해져 미소가 지어진다. 아니, 여자가 아니다. 사우나 후배다. 위원장님이 사우나 후배와 나를 번갈아 바라보며 짓궂은 표정을 짓는다. 여기가 지금 막내 습이야. 최근에 사고가 좀 있어서 쉬다가 오늘 다시 복귀했어요. 둘이 같은 막내니까 서로 의지하면서 물어볼 거 물어보고 친하게 잘 지내보세요. 왜 같이 막내입니까? 제가 선배 아닙니까? 너는 쉬었다가 다시 왔잖아. 그러면 처음부터 리셋이야. 그게 여기 룰이야.
나는 섭섭하지도 않으면서 괜히 입을 삐죽인다. 아니에요. 선배님은 선배님이죠. 저는 제가 나이 많다고 후배 노릇 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장난입니다. 5년 무사고면 저보다 선배님 맞습니다. 사우나 후배가 화들짝 놀라며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사우나 후배를 향해 활짝 웃는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인삼 드링크를 마시려다 사우나 후배에게 건넨다. 이거 비싼 건데 드세요. 어머, 아니에요. 선배님 드세요. 아닙니다. 후배님 드세요. 제가 이런 유리병을 좀 싫어해서요. 사우나 후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드링크를 받아들고는 꿀꺽꿀꺽 마신다. 위원장님이 나를 기특하다는 듯 쳐다본다. 원래 스피아 마음은 스피아가 알아주는 거야. 고정이 스피아 마음 알아줄 것 같아? 나는 위원장님을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때 훤히 열린 문으로 마스크가 들어온다. 지도기사님 오셨습니다. 마스크는 자신을 스스로 소개하며 위원실 안으로 들어온다. 어깨가 바짝 올라가 있다. 사우나 후배와 내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사우나 후배가 놀란 표정으로 마스크를 쳐다보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마스크가 시선을 피한다. 위원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뻗어 마스크를 가리키며 소개한다. 뭐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고정기사 중에 그나마 이 친구가 제일 한가해서 지도기사 좀 해달라고 불렀어요. 오늘부터 이분한테 배우시면 돼요. 이 친구가 보기엔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말이 하도 많아서 쓸데 있는 거 쓸데없는 거 다 잘 가르쳐 주니까 새겨들을 건 새겨들으시고 흘려보낼 건 흘려보내시고 그러다가 이거 좀 이상해. 뭔가 수상한데? 싶은 게 있으면 가슴속에 메모해 놨다가 저한테 슬쩍 오셔서 살짝 말해주시면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출발. 마스크가 휙 돌아 사무실 밖으로 나간다. 사우나 후배가 졸졸 쫓아나간다. 스피야, 너도 같이 가서 한 바퀴 돌고 와. 너 없는 동안 다들 잘 있었나 한번 쭉 둘러보고 시작해야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근무 시작이다. 나는 계속 버스 기사를 한다. 버스는 남자들의 세계다. 어딜 가나 남자들 뿐이다. 예전보다 여자 기사가 많아지긴 했지만 아직 전체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다. 옛날엔 버스 안내양이 있었다. 버스가 지금보다 1m는 더 길던 시절, 버스 문이 중간에 하나밖에 없고 수동이라 문을 열고 닫아줄 사람이 필요했던 때의 이야기다. 지방에서 올라와 일거리를 찾던 여자들이 버스 안내양이 되었다. 학력도 경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승객을 태우고 승차권을 받고 문을 닫고 더 타실 분 안 계시면 오라이! 버스 하나에 기사 한 명과 안내양 한 명이 배정되었다. 안내양은 버스 기사의 조수 역할이었다. 기사들은 안내양을 차장이라고 불렀다. 나중에 운전하게 될 사람을 뜻했다. 지금 말로는 인턴이다. 기사들이 운전하는 걸 보고 운전도 배우고 면허증도 따서 나중에 버스 기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러나 버스 안내양이라는 직업은 오래 가지 않아 사라졌다. 서비스업이 발달하면서 학력, 경력 없이도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졌다. 굳이 힘든 버스 일을 할 필요가 없었다. 버스 문은 자동으로 바뀌었고 이제 버스엔 버스 기사 한 명만 남았다. 거의 남자다. 공과대학에 다니던 때 나는 여자들의 기싸움을 목격한 적이 있다. 새로 들어온 1학년의 대면식이 있던 3월의 어느 봄날. 술집을 하나 빌려 50명 정도의 애들이 마주보고 앉아 술을 마셨다. 나는 2학년이었다. 나와 같은 학년의 남자애들은 본격적으로 전공 과목 공부가 시작되는 2학년이 되기 전에 군대에 다녀오는 것을 정석으로 여기고 주르륵 다 군대에 가버렸다. 나는 남은 동기 여자애들과 어색하게 앉아 술을 마셨다.
1학년 애들과 친해져야 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당장 옆에 남아있는 내 동기들과 친해지는 게 더 급했다. 공대엔 여자가 많지 않았다. 간혹 많은 과도 있지만 내가 다니던 과는 25명 중 3명이 전부였다. 다른 학년들도 비슷했다. 우리는 새로 생긴 캠퍼스 커플들과 이번에 깨진 캠퍼스 커플들과 곧 깨질 예정인 캠퍼스 커플들을 이야기했다. 커플이 많아도 너무 많아서 술을 아무리 마셔도 부족했다. 한쪽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1학년 남자애 하나가 빨간 얼굴로 바닥에 넘어져 있었다. 의자에서 미끄러진 것 같았다. 이제 슬슬 1차를 파할 시간이 됐다는 신호였다. 우리는 2차를 갈지 집에 갈지 서로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내 옆을 지나 출입문으로 나가려던 1학년 여자애 하나가 갑자기 나에게 기대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머, 어떡해. 여자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계속 어머 어머 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여자애를 붙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여자애가 반대편 테이블에 있던 빈 의자를 손으로 쭉 끌고 오더니 내 옆에 놓고 앉았다. 여자애는 나를 보며 씩 웃었다. 술에 많이 취했는지 볼이 빨갰다. 우리 과 학생들이 단체로 듣는 교양 수업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것 같았다. 얼굴이 낯설지 않았다. 선배, 저 여기 앉아도 돼요? 갑자기 너무 어지러워서. 다친 데 없어? 네, 선배. 저도 한 잔 주세요. 여자애가 테이블 위에 놓인 빈 소주잔 하나를 탈탈 털더니 나에게 내밀었다. 나는 너무 황당해서 동기들을 쳐다봤다. 동기 여자애들이 어이없다는 듯 1학년 여자애를 노려보고 있었다. 그제야 상황 파악이 됐다. 얘, 술 취했으면 곱게 집에 가. 선배들 있는 자리에서 주정 부리지 말고. 추해. 죄송합니다. 저는 그냥 잘 보이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집에 갈게요. 근데 혹시 선배 어디 사세요? 같은 방향이면 같이 갈까요? 여자애는 2학년 여자애들이 뭐라고 말을 걸던 계속해서 나만 쳐다보며 말했다. 나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 먼저 2차를 가겠다며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밖엔 아무도 없었다. 1차 자리가 파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릴 모양이었다. 나는 다시 들어가기도 민망해서 그대로 집으로 돌아갔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1학년 여자애가 3학년 남자 선배에게 고백했는데 그 선배가 내 동기 여자애 중 한 명이랑 사귀었다가 헤어진 사이였다. 3학년 선배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아직 잊지 못하겠다며 1학년 후배의 고백을 거절했고 1학년 후배는 도대체 그 여자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기에 못 잊었나 싶어 그런 식으로 보러 온 것이라는 소리를 들었다. 나에게 집에 갈 때 같이 가자던 여자애와 그 여자애를 노려보던 동기 여자애들 중에서 나에게 관심 있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나는 슬펐다. 내가 아는 여자들의 세계에는 딱 이 정도다. 누군가 설명해 주지 않으면 절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미묘한 세계. 처음엔 여자들끼리 있으면 다른 사람 욕을 정말 많이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면 그만큼 누군가의 칭찬도 엄청나게 많이 한다. 여자들은 정말 말이 많아. 나는 아는 게 없어서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다. 나는 남자와 얽혀있는 여자들만 봐왔고 여자들이 자기들끼리 어떤 관계를 주고받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선 여자들이 모여있는 모습을 자세히 본 적이 없다. 난 늘 혼자 있었고 버스기사가 된 후로는 남자만 봐왔다. 그런데 지금 여자 기사 2명이 내 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다. 평소에 남자 기사들에게서 듣던 허허허 하는 소리가 아닌 깔깔깔 하는 소리로 웃으며 핑크백 선배와 사우나 후배가 이야기를 나눈다. 나는 그 모습이 생소해서 대화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 멀찍이 떨어져 선다.
옆에서 가만히 그 둘을 지켜보고 있던 마스크가 나를 발견하고 내 쪽으로 다가온다. 이거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니냐? 뭐가? 핑크백 선배 말이야. 나랑 너한테는 저렇게 안 했잖아. 누님이 언제 저렇게 신나서 말하는 거 봤냐? 괜히 섭섭하다. 같은 여자끼리 좀 더 통하는 게 있겠지. 반대로 생각해보면 핑크백 누님은 여기서 일하는 내내 그런 기분을 느꼈을걸. 남자들끼리만 얘기하고 그러는 거. 그런가? 그럼 내가 반성해야지. 그래도 섭섭해. 핑크백 선배랑 나랑 제일 친한데 뺏기게 생겼어. 이미 뺏겼어. 핑크백 선배랑 나랑 제일 친해. 뭐래? 넌 후보에도 없다. 근데 너 요즘 라이방이랑 꽤 친하더라? 친한 건 아니고 안 피하는 거지. 왜? 나도 뺏길까봐 섭섭하냐? 넌 뺏겨도 되거든. 너도 그만 까칠하게 굴고 편하게 살아. 감히 스피아가 고정기사를 가르치려고 들어? 아이고 죄송합니다 선배님. 나는 마스크의 어깨를 툭 친다. 마스크는 여전히 삐친 표정이다. 핑크백 선배와 사우나 후배는 연신 손짓과 발짓을 해가며 깔깔 웃는다. 나는 문득 둘의 얘기가 궁금해져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선다. 진짜 너무 멋있더라니까. 키가 아마 나보다 작을 거야. 손도 조그매. 근데 핸들을 이렇게 잡고 막 돌리더니 45인승. 그걸 그 좁은 데다 주차를 딱 하는 거야. 간격이 이만큼? 한 뼘 됐나 몰라. 한 번에요? 한 번에. 그냥 사이드미러 딱딱 보고 끝이야. 쑥 들어가. 진짜 내가 그 기사님 보고 입이 딱 벌어졌다니까. 내가 아는 여자 기사 중엔 그분이 최고야 아직은. 큰 차는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작은 차는 너무 쉬워. 저는 운전을 좋아해서 혼자서 쉴 때도 속초까지 그냥 쭉 갔다 오고 그래요. 어머, 나랑 똑같다. 나도 그래. 머리 복잡하고 그러면 한 바퀴 싹 돌고 오고 그래. 운전을 하다 보면 아무 생각이 안 들잖아요. 그냥 앞에 보이는 도로랑 풍경들만 보면서 가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차도 내가 길들이는 거에 따라 달라지고 잘 길들이면 나중에 손에 막 착착 감기는데 그때가 진짜 좋아요. 진짜 그래. 나도 지금 내 버스 길들이는 중이거든. 처음엔 나랑 잘 안 맞으니까 삐거덕해. 지금은 아주 부드러워졌어. 이제 슬슬 손에 감겨. 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운전도 적성에 맞아야 해. 돈 버는 게 다가 아니잖아. 좋아야 계속하지. 저는 정말 선배님 같은 여자 기사님들 운전하시는 거 보면 너무 멋있고 부러웠거든요. 정말? 아유, 쑥스럽네. 저도 멋있어 보이겠죠? 충분하지. 버스는 남자들의 세계였다. 이제 갑시다. 네. 나는 처음으로 버스를 탄다. 일하다 사고가 난 사람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해도 어딘가에 트라우마가 남는다. 괜찮은 것 같아도 사고 났던 때와 비슷한 상황이 생기면 갑자기 어떤 반응을 하게 될지 모른다. 나는 계속 버스기사가 하고 싶어 이곳으로 돌아왔다. 부디 트라우마가 이번만큼은 나를 비껴가야 한다. 나는 사고 이후 처음으로 다시 버스를 탄다. 좁은 골목을 누비는 마을버스와 다르게 간선버스는 큼직큼직한 길로 다녀 노선을 외우기가 훨씬 쉽다. 나는 720번 노선을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다. 사람이 많은 길, 사람이 적은 길, 차가 많은 길, 차가 적은 길, 어두운 길, 환한 길, 좁고 답답한 길, 크고 넓게 뚫린 길.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길을 다시 교육받는다. 위원장님은 그냥 한번 둘러보라고 하셨지만 나는 그 속뜻을 안다. 마스크가 먼저 차에 올라 운전석에 앉는다. 사우나 후배가 뒤를 따라 버스에 오른다. 나도 버스 출입문 앞에 선다.
위로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발만 떼면 된다. 근데 선배님, 마스크는 왜 쓰세요? 기관지가 안 좋아서요.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도 안 좋고. 나 때문에 쓴 거 아니에요? 사우나 후배가 마스크를 향해 얼굴을 쏙 내민다. 마스크가 황급히 고개를 돌린다. 맞죠? 나 몰라? 기억 안 나? 뭐해? 안 타? 마스크가 괜히 나에게 소리친다. 나는 무게를 잡고 있다가 얼떨결에 버스에 올라탄다. 거기 조수석에 앉으세요. 너는 앉고 싶은데 앉고. 출발합니다. 나는 어디에 앉을지 잠깐 망설이다가 운전석 뒷자리에 앉고 바로 후회한다. 누군가 내 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나는 괜히 뒤통수를 만지작거리며 뒤를 돌아본다. 뒤엔 아무도 없다. 진짜 저 몰라요? 알죠? 알 텐데. 걸렸네, 결국엔. 마스크가 못 당하겠다는 듯 한숨을 쉬며 마스크를 내린다. 나는 고개를 저 생각들을 떨쳐내고 둘의 이야기에 집중한다. 맞네. 너 고등학생 때 우리 가게 많이 왔었잖아. 내가 그때 너 단골이라고 떡볶이 한 개 더 챙겨주고 그랬던 거 기억나지? 나는 손님 얼굴은 안 잊어버리거든. 근데 왜 아는 척을 안 해? 서운하게? 아는 척 하잖아요, 지금. 진짜 반갑다. 어떻게 이렇게 만나니? 잘 지냈어? 네,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걸렸다는 건 뭐야? 뭐 죄 지은 거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아는 사람한테 걸렸다고요. 그게 뭐야? 아는 사람 만날까 봐 마스크 쓴 거야? 아, 그냥요. 버스가 988역으로 들어선다. 나 여기 입사 확정되고 일주일 동안 매일 와서 720번 탔어. 노선 다 외웠어. 근데 진짜 여기도 많이 변했다. 저 멀리 버스 정류장에서 720번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이 보인다. 마스크가 다시 마스크를 올렸으며 얼굴을 가린다. 아니 선배님, 마스크는 뭐하러 씁니까? 다 걸렸는데. 그냥 벗어 편하게.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마스크가 마지못해 마스크를 벗는다. 나는 마스크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 마스크는 늘 말이 많았지만 그건 다 남의 이야기였다. 어디 사냐, 어디 학교 나왔냐, 이거 하기 전엔 뭐 했었냐. 본인에 대한 것을 물으면 마스크는 언제나 정색을 하고 말을 끊었다. 나는 그저 복잡한 사연이 있나 하고 말았다. 그 후로는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래도 마스크와 나는 친구가 되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있는 이곳에서 나이가 같다는 건 큰 유대감을 만들어 주었다. 승객들이 버스에 올라타며 같은 유니폼을 입은 기사가 3명이나 타고 있는 것을 의아하게 쳐다본다. 나는 승객들의 얼굴을 한 명씩 유심히 살펴보다가 그만둔다. 나를 구해준 승객이 버스를 탄다면 나를 해친 승객도 버스에 탈 수 있다. 나는 그를 마주할 자신이 없다. 내가 운전하는 버스에 그 사람이 아직도 타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나는 운전을 할 수 없을 것 같다. 그렇다고 운전을 그만둘 순 없다. 그래서 나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기로 했다. 선배님은 이 동네 출신은 아니시죠? 사우나 후배가 나에게 묻는다. 나는 그렇다고 대답한다. 근데 너는 아는 사람 좀 만나면 어때서 그래? 그게 그렇게 싫어? 친한 사람은 만나면 아는 척하면 되는데 그냥 별로 보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럴 땐 내가 먼저 말 걸지 않는 이상 몰라봐요. 이런 거 할 거라고 상상도 못 하니까. 누구를 만나기 싫은데? 아니 그냥 동네에서 길 가다 마주쳐도 피하고 싶은 사람 있잖아. 어릴 때부터 보던 동네 아저씨들, 꼰대들한테 잘못 걸리면 운전하고 있는데 와서 아는 척하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그래. 너 맞지? 하면서 어머니 잘 계시냐? 아버지 잘 계시냐? 그러면 귀찮으니까. 내가 어릴 때부터 이쪽에서 살았거든.
720번 노선 지나는 곳이 다 내가 놀던 곳이야. 마스크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려 운전석 뒤에 앉아있는 나에게 설명한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려는 것 같다.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말이 한꺼번에 쏟아진다. 이거 하다 보면 아는 사람 많이 만나. 무학재 사는 친구가 있는데 서대문 로타리 거기서 타요. 홍제동에서 사는 친구도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 친구. 걔랑은 아는 척을 했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게 딱 보이는데 20년 만인데도 바로 알아보겠더라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걔를 불렀어. 지금 동묘에서 자기 가게를 한대. 언제 한번 가겠다고 했지. 참 희한하게 다 만나요, 사람들은. 그럼 나도 앞으로 아는 사람들 쭉 만나겠다. 나는 사우나 했었어. 여기 녹본에서. 거기 손님들 다 타겠네. 그렇지. 누님도 이제 마스크 쓰는 거지. 나는 안 써. 만나면 인사하고 말지. 뭐하러 답답하게. 아니, 과외 선생님도 탄다니까요. 같은 동네 살았으니까. 탔는데 아는 척을 해서 내가 얼마나 당황했다고. 동네 친구, 동네 동생, 동생 친구도 타고 하여간 많이 타. 어떻게 다 아는 척을 해요. 예전엔 재개발돼서 여기 동네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갔거든. 그러다 재개발 끝나니까 나갔던 사람들이 다 돌아온 거지. 다시 이 동네로. 마스크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계속해서 나를 향해 부연 설명을 해준다. 나는 마스크의 이야기를 들으며 창밖으로 매일 다니던 길을 쳐다본다. 다 안다고 생각했던 길이 점점 낯설어진다. 재개발돼서 다 흩어진 후로 아무도 못 만났거든. 그래서 친구들이 다들 내가 잘 사는 줄 알아. 재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잘 살았어. 근데 지금은 이거 하고 있잖아. 아는 사람 만나면 늘 깜짝깜짝 놀라니까 피곤해. 아는 척하고 싶지 않아. 그런 거 싫어서 피하느라 좋은 인연들도 다 놓치고 그러는 거야. 누님 말씀이 맞아요. 이 동네 살 때 되게 좋았어. 여기가 얼마나 정겹고 좋아. 나는 계속 여기 살아. 나도 계속 홍제 살아요. 웃기지. 추억이 많아서 못 떠나겠더라고. 나는 내가 살았던 동네에서 버스를 운행해 본 적이 없다. 나는 늘 무언가 하나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멀리 떠났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갈 때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갈 때도 언제나 더 멀리 있는 곳을 선택했다. 나는 머물러 있는 것이 싫었고 내가 지금 있는 이곳을 떠나는 것이 성장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버린 나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나 어렸을 땐 종로 쪽 시내 한복판에 살아서 동네 애들이랑 남대문 시장 가서 미꾸라지 주워오고 그랬어. 시골 애들은 개울 가서 도랑치고 잡잖아. 우리는 거기 가서 주워왔어. 서울 애들은 그렇게 놀았어. 옛날엔 시장에서 닭도 잡아줬잖아. 기억난다. 시장에 가면 닭을 잡아줬다고. 지금은 잡은 닭만 팔잖아. 그전에는 싱싱한 닭을 그 자리에서 잡아서 통닭도 튀겨주고 그랬거든. 진짜 맛있었어. 아무것도 안 바르고 그 자체로 튀겨 먹는 거. 그거를 몇 마리 사서 엄마랑 아버지랑 우리 삼형제랑 다섯이서 여름에 북한산을 갔어. 아버지가 하루 휴가 내면 택시 타고 가서 종일 놀고 통닭 먹고 저녁에 돌아오는 거야. 그때 진짜 좋았어. 오랜만에 옛날 얘기하니까 좋다. 말도 통하고. 그러게요. 아는 사람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 스피아와 사우나 후배는 아는 사람이다. 서로를 아는 사람. 같은 동네를 아는 사람. 버스 안에서 보면 창밖으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실제보다 훨씬 느려 보인다. 나는 느리게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이곳의 20년, 30년 전 모습을 상상한다. 거리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어린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나와 서로를 쫓아간다. 사람이 많은 길은 다 같이 모여 술래잡기를 하는 길이 되고 사람이 적은 길은 전봇대에 고무줄을 묶어놓고 혼자 고무줄 놀이를 하는 길이 된다. 차가 많은 길은 학교 친구들과 책가방을 둘러매고 극장 구경을 하러 가는 길이 되고
차가 적은 길은 첫사랑을 집까지 바래다 주며 조금이라도 더 천천히 걷게 되는 길이 된다. 어두운 길은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우산을 가지고 가지 않은 아빠가 걱정돼 아들이 혼자 가로등 아래 서서 아빠의 퇴근을 기다리는 길이 되고, 환한 길은 자취를 시작한 딸의 집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주려고 양손에 한가득 보따리를 든 엄마가 동네 사람들에게 집을 물어보는 길이 된다. 좁고 답답한 길은 지난달에 이사온 신혼부부가 시장에서 저녁거리를 잔뜩 사들고 돌아와 오순도순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길이 되고, 크고 넓게 뚫린 길은 학교 수업이 끝난 초등학생 아이들이 실내화 주머니를 흔들며 와르르 뛰어나오는 길이 된다. 나 어렸을 땐 신촌 있잖아. 거기 넘어가면 시골이라고 생각했어. 지금은 서울이잖아. 서울이 더 넓어진 거야. 그쪽은 진짜 개발도 안 되고 그랬는데 지금은 빌딩들이 서 있어. 예전 모습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나는 어렸을 때 기억이 그대로 남아있어. 어쩌다 지나가다 보면 눈에 훤히 보여. 내가 살던 집이랑 친구들하고 놀던 길이랑. 나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이 집을 작은 집으로 옮기셨어. 여기 영천시장 가는 길에. 차로 모셔다 드릴 때 이쪽에 내려드리면 두 분이 저쪽 언덕길로 걸어 올라가셨어. 그 뒷모습을 한참 봤어. 아버지가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여기만 지나가면 우리 아버지 생각이 나. 처음엔 이쪽으로 오기 싫었는데 그렇다고 회사를 옮길 수는 없잖아. 이젠 익숙해졌어. 여기도 웃으면서 지나가. 아는 사람이 내 버스에 탈 때가 있다. 그럴 땐 난 그 사람을 모른 척한다. 버스 기사의 얼굴을 유심히 보는 승객은 드물다. 내가 먼저 아는 척하지 않는 이상 그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한 번은 종로에서 신호에 걸려 대기하고 있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는 고등학교 동창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순간 반가웠다가 곧바로 얼굴을 숙였다. 나는 나를 숨기고 싶었다. 아는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만약 아는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나는 지금도 고개를 숙이게 될까? 그러기엔 난 이제는 너무 720번 버스 기사다. 나는 이 노선에서 아마 조금 오래 있을 것 같아. 애들 다 클 때까진 있어야지. 정년도 채우고. 생각해보니까 떠나는 것보다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덜 힘들겠더라고. 나는 마스크에게 720번 노선을 다시 교육받았다. 나는 길을 다 안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도 모르고 있었다. 내가 버스를 타고 매일 지나다녔던 것은 아스팔트와 신호등과 자동차가 있는 길이었다. 그러나 진짜로 내가 지나다녀야 했던 것은 아스팔트 위를 걸어가는 사람들과 신호등을 쳐다보는 사람들과 자동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나는 사람들과 그들에게서 번져 나오는 기억을 지나다니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돌려 버스 내부를 본다. 어느새 승객들로 버스가 꽉 찼다. 나는 누군가가 나를 해치기 위해 내 뒤로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다. 돈통을 달았다. 버스기사가 운행을 시작하는 것을 돈통을 달았다고 말한다. 나는 배정받은 차 번호를 확인하고 배차실에서 나온다. 돈통을 들고 내가 운전할 버스를 찾아간다. 다시 근무를 시작한다. 진관 공영 차고지에서 빠져나와 은평 뉴타운 10단지로 간다. 구파발역에서 승객을 한가득 태우고 진관동 주민센터를 지난다. 신도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내린다. 은평경찰서를 지나고 연신초등학교를 지나는데 나에게 상추를 선물했던 초등학생 남자애가 탄다. 아저씨다. 안녕하세요. 안녕. 아저씨 몸만 하는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요? 아이는 나에게 있었던 일을 모른다. 그런데도 아이는 나를 걱정한다. 나는 아이가 귀여워 허허허 웃다가 이 웃음이 문득 유기사님의 웃음과 닮았다고 생각한다. 저 이제 중학교 가요. 어디로 가는데? 여기서 조금 멀어요. 엄마가 어쩌면 우리 이사 갈 수도 있대요. 그래?
이제 못 보겠네? 아이는 그새 키가 많이 컸다. 교복을 입으면 제법 형처럼 보일 것이다. 그래도 아직 볼이 포동포동하다. 나는 아이가 조금 늦게 커주길 바라는 마음이 든다. 어차피 클 거니까 지금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래도 가끔 놀러 올게요. 근데 이 버스 타도 아저씨는 만나기 힘들겠죠? 많이 타면 볼 수 있지. 많이는 못 타요. 그래도 또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아저씨 버스는 덜컹거리지 않아서 제가 조금 좋아했거든요. 아이는 자리에 앉지 않고 내 옆에 붙어 서서 계속 이야기한다. 아이와 이렇게 가까이에서 이야기해보는 건 처음이다. 아이에게서 흙냄새가 난다. 모래가 가득한 운동장에서 뛰어논 냄새가 난다. 친구들이랑 놀다가 집에 가는 거야? 네, 엄마가 빨리 오라고 뭐라고 해서요. 엄마한테 짜증내고 그런 건 아니지? 짜증은 냈어요. 그래도 끊을 때 엄마 사랑해요 하고 끊었는데요. 잘했어. 엄마 말씀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아저씨는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공부 열심히 하면 버스기사가 될 수 있어요? 왜? 버스기사 되고 싶어? 그냥요. 저는 아저씨가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아저씨는 내가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걸 아니까요. 나는 정류장에 차를 세우고 문을 연다. 승객들이 내린다. 나는 그 사이에 아이의 얼굴을 본다. 아이는 나를 보며 생글생글 웃는다. 나는 아이가 매일 학교에 지각하는 걸 안다. 아이는 언제나 졸린 얼굴로 혼자 버스에 탔다. 내 뒤에 앉아 있다가 정류장에 도착하기 한참 전부터 벨을 누르고 뒷문에 가서 서 있다. 엄마는 바쁘고 아이는 지각한다. 나는 아이를 안다. 이제 아저씨 버스 못 타요. 손님 줄었다고 아저씨 잘리고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야, 안 잘려, 아저씨는. 저 이제 갈게요. 아이가 연서시장에서 내린다. 나는 문을 닫고 다시 버스를 출발시킨다. 아이가 내 버스를 향해 손을 흔든다. 아이에겐 보이지 않겠지만 나도 아이를 향해 손을 흔든다. 친구와 헤어지듯 별일 없으면 평소처럼 내일 또 보자는 듯 손을 흔든다. 연신내역에 도착해 승객을 한가득 내려주고 다시 또 한가득 태운다. 불광역을 지나 녹번역에 도착한다. 승객이 조금 더 탄다. 홍제역을 지나 무학제역에 도착한다. 승객이 조금 더 탄다. 이제 버스가 꽉 차서 가운데에 서 있는 승객들은 빈 손잡이가 없어 기둥을 붙잡는다. 독립문역을 지나 영천시장을 지나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크게 왼쪽으로 꺾는다. 농협중앙회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조금 내린다. 광화문을 지나 종로 1가로 들어간다. 승객들이 한가득 내린다. 버스 안이 여유로워진다. 종로 3가를 지나 종로 5가로 들어간다. 승객들이 다시 많아진다. 종로를 빠져나와 동대문으로 간다. 동묘 앞을 지나 신설동역을 지나 용두동 사거리를 지나 제기동역에 도착한다. 승객이 조금 내린다.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도착한다. 승객이 우르르 내리고 다시 한가득 탄다. 서울 성심병원을 지나 떡전교 앞을 지나 서울시립대학교 앞에 도착한다. 승객이 조금 내린다. 전농우체국 앞을 지나 답심리시장에 도착한다. 승객이 조금 내린다. 촬영소 사거리를 지나 자동차 부품 상가에 도착한다. 편도 운행이 끝났다. 5명 정도의 승객이 자리에 앉아 있다. 다시 전농우체국 앞을 지나 서울시립대 입구를 지나 떡전교 앞을 지나 서울성심병원을 지나 청량리역 환승센터에 도착한다. 승객이 다시 가득 찬다. 제기동역을 지나 용두동 사거리를 지나 신설동역을 지나 동묘 앞에 선다. 승객이 조금 내린다. 동대문을 지나 종로 5가를 지나 광화문에 도착한다. 승객이 한가득 내리고 다시 한가득 탄다.
서대문역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크게 꺾는다. 영천시장을 지나 무학재 고개를 넘는다. 버스는 언덕을 길게 올라간다. 무학재역을 지나 홍제역에 도착한다. 차 회장님이 버스에 탄다. 나는 먼저 반갑게 인사한다. 차 회장님, 안녕하셨어요? 기사 양반, 오랜만이네. 요즘 도통 안 보이던데 잘 지냈지? 네, 잘 지냈습니다. 차 회장님이 비어있는 조수석에 앉는다. 평소엔 늘 가방 하나 없이 맨손으로 다니셨는데 오늘은 손에 지팡이를 들고 계신다. 지팡이 멋진데요? 딸이 하나 해줬어. 좋으시겠어요. 좋지. 근데 이걸 어쩌나. 나 이제 이사가. 차 회장님이 나를 보며 미안한 표정을 짓는다. 나는 나에게 미안해하는 차 회장님의 감정을 순간 이해하지 못한다. 좋은 집 구하신 거예요? 좋긴 뭘. 재개발 공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나가는 거지. 잠깐 가는 거야, 잠깐. 근처로 가세요? 그렇지. 거기도 은평구야. 나는 은평구 밖으로 나가질 못하겠어. 그럼 당분간은 이 버스 타실 일 없는 거예요? 그렇지. 미안해서 어쩌나. 그래도 기사 양반이랑 나랑 동네 친구잖아. 나는 그제야 차 회장님이 나에게 미안해하는 마음을 이해한다. 나는 나 혼자만 차 회장님을 친구로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한쪽이 친구를 친구라고 생각하면 다른 쪽에게도 마음이 가 닿는 모양이다. 차 회장님이 호탕하게 웃는다. 나도 차 회장님을 따라 웃는다. 그럼 가시기 전에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이야기? 무슨 이야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여기 처음 왔을 때 직접 집 짓고 사셨다고.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왜? 집 사고 싶어? 그냥요. 나는 운전에 집중하는 척하며 차 회장님의 시선을 피해 표정을 숨긴다. 오늘만 벌써 2번째로 친구가 떠난다. 돌아오자마자 안녕이다. 내가 젊었을 때 어머니 모시고 애들이랑 아내랑 계속 이사 다니면서 살고 그랬거든. 그때는 다 전세였어. 애가 둘만 있어도 시끄럽다고 방을 안 줬다고. 참 고생했어. 이사만 20번을 갔어. 여기 은평구에서 안 산 데가 없을 거야. 응암동, 불광동, 신사동, 역촌동, 구산동. 지금 사는 데는 대조동이고. 그렇게 집을 옮기면서 사니까 한 동네 살던 아저씨가 그러는 거야. 자기가 공터 하나 줄 테니까 거기에 집 지어서 살라고. 내가 어릴 때부터 부지런했어. 잠을 안 잤어. 새벽에 일어나서 책을 보든 일을 하든 움직여야 해. 그걸 좋게 보신 거지. 그래서 고맙습니다 하고 그 터에 갔어. 그게 25평에서 30평 정도 됐을 거야. 거기에 돌을 가져와서 터를 쌓고 흙을 부어서 다졌어. 기둥은 아는 사람한테 세워달라 그러고. 새벽마다 개울가에 나가서 모래를 퍼서 시멘트랑 섞어서 벽돌을 찍었어. 쫙 말려놓고 하나하나 쌓아서 짓고 미장질도 했어. 그러고 나면 위에 지붕을 씌워야 하잖아. 석가래 사다가 얹고 못질하고 다 내가 했어. 열심히 했어. 방 2칸에 부엌 하나, 마루 하나, 화장실 하나. 안방을 아주 크게 했어. 그러니까 동네 청년들이 모임을 다 내 집에서 했어. 우물도 팠어. 이게 일이 되려니까 다 돼. 파는 데마다 물이 콸콸 나왔어. 그 우물물 떠서 먹고 그랬어. 그렇게 했어. 계속 이사 다니다가 드디어 내 집이 딱 생기면 어떤 기분이에요? 내 이름으로 된 집을 처음 딱 가졌을 때 그 기쁨이야 말도 못해. 처음 입주할 때 사람들이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는데 가슴이 막 터질 것 같았어. 그렇게 감사하게 살았어. 그래서 더 열심히 살았어.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없어졌어. 건물이 들어섰거든. 내가 한 5년 살다가 팔았어. 가족이 많아져서 거기서 더 살 수가 없었어. 그렇게 또 이사를 다녔지. 지금 집은 15년 살았어. 여기서도 오래 살았어. 이제 또 가야 해.
재개발 공사 끝나면 3년 후에 다시 들어와야지. 그땐 진짜 온전한 집에 들어가는 거지. 마지막 집이야. 회장님은 은평구에서만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좋으세요? 한 지역에 오래 살면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과 사귐이 있어. 살다 보면 이웃 간에 정이 들어서 좋아. 같이 한 식구가 되는 거야. 여러 해 같이 살다가 떠나면 서운하잖아. 그래서 나는 못 떠나. 물론 한 군데 오래 살면 안 좋은 점도 있어. 떠나는 사람들이랑 계속 이별을 해야 하니까. 나는 여기 있는데 사람들은 자꾸 가니까 그게 안 좋아. 지금은 회장님이 떠나시는 거네요. 재개발 끝나면 다시 올 거야. 그때까지 기사 양반도 여기 있을 거지? 나는 뒷문으로 내리는 승객들을 살피며 대답을 피한다. 나는 앞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게 될지도 예상하지 못한다. 나는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여기에 있을 거라고 대답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차 회장님 앞에서 경솔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핸들을 꼭 붙잡고 이렇게 답한다. 차 회장님을 또 뵐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년 후에도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난 약속 대신 마음을 전한다. 그게 지금의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제 마지막을 피하지 않는다. 어차피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었다. 나는 차 회장님과의 마지막을 예쁘게 잘 묶는다. 한 곳에 가만 놓아두었다가 꺼내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것이다. 마지막은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니다. 마지막은 마지막일 수 없다. 이제 다시는 볼 일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언젠가 불쑥 만나게 될 수 있다. 지금의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인지는 정말로 마지막이 될 때까지 알 수 없다. 나는 지금 이 헤어짐의 순간을 주차가 아니라 정차로 생각할 것이다. 버스는 계속 멈추지만 언제나 다시 출발하니까 버스 기사인 나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나 이 앞에서 내려줘. 녹번역을 지나 불광역을 지나 동명여고에 도착한다. 차 회장님이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버스에서 내린다. 나는 차 회장님이 골목으로 사라질 때까지 가만 서 있다가 문을 닫고 출발한다. 연신내역에서 승객들이 한가득 내린다. 종로 약국을 지나 불광지구대를 지난다. 은평 경찰서를 지나 폭포동을 지난다. 승객이 조금 내린다. 신도초등학교와 은평 메디텍 고등학교를 지나 진관동 주민센터를 지나 구파발역에 도착한다. 승객이 모두 내린다. 은평 뉴타운 10단지를 지나 나는 다시 진관 공영 차고지로 돌아온다. 가지런히 주차되어 있는 다른 버스들 사이로 내 버스가 들어간다. 나는 시동을 끄고 버스에서 내린다. 나는 버스 기사다. 30살부터 버스 기사였고 지금도 버스 기사다. 앞으로도 아마 버스 기사일 것이다. 검은색 바지에 하얀색 셔츠를 입는다. 넥타이를 메고 밖으로 나간다. 옆집에 새로운 사람이 이사 왔다. 아직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다. 이번에 보일러를 새로 싹 교체해야겠다며 집주인 아주머니가 찾아왔을 때 옆에 새로 이사 온 총각도 혼자 사는 것 같으니 둘이 친하게 지내보라고 했다. 동네에 친한 사람이 생기면 동네를 떠나기가 더 어려워진다. 집주인 아주머니는 전략가다. 옆집 사람은 아침 9시에 나가 저녁 6시에 돌아온다. 이 사람도 9 to 6다. 나는 이번엔 옆집 사람과 친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내가 오래 머물기만 하면 된다. 오늘은 오후 늦게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막차를 배정받았다. 한탕 뛰고 들어와 식당에서 저녁을 먹는다. 식당 안이 텅 비었다. 주방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의 다 퇴근한 것 같았다. 평소와 달리 식당이 아주 조용했다. 나는 밥과 반찬과 국을 퍼담고 자리에 앉는다. 창밖이 깜깜하다.
나는 조용히 식사한다. 다음 운행까지 15분이 남았다. 드시는 게 왜 시원찮아요? 맛이 없어요? 내 앞으로 두툼한 계란말이가 담긴 접시 하나가 쓱 놓인다. 식당 사장님이 내 앞자리에 앉는다. 나는 놀란 눈으로 하얗게 김이 피어오르는 노란 계란말이를 쳐다본다. 특별 서비스 많이 드셔. 감사합니다. 내가 후라이는 아무나 해줘도 계란말이는 아무나 안 해주거든요. 식당 사람들이 주방에서 반찬만 만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사님들 한 분 한 분 다 보고 있어요. 오늘은 누가 표정이 안 좋으신가? 누가 힘든 일이 있었나? 하고. 오늘은 기사님 차례인 것 같아서 힘내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잘 먹겠습니다. 밥 정말 맛있습니다. 오늘 막차죠? 내가 기사님들 스케줄도 이제 얼추 다 알아요. 우리도 같은 동료니까. 기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간에 화장실도 못 가는데 배탈이라도 나면 안 되니까 음식도 조심히 만들고. 우리는 그래요. 몰라줘도 돼. 그냥 밥만 맛있게 잘 먹어주면 돼요. 나는 뜨거운 계란말이를 한 조각 집어 입에 넣는다. 고소한 계란 향이 입안 가득 퍼진다. 사장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간다. 나는 계란말이를 호호 불어 한 조각 더 입에 넣는다. 식사를 마치고 배차실로 내려간다. 다른 직원들은 다 퇴근하고 계장님이 혼자 앉아 영상통화를 하고 있다. 휴대폰 화면에 내복을 입은 5살 정도의 남자아이 얼굴이 보인다. 나는 통화에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옆에서 배차표를 확인한다. 아빠 혼자야? 아빠 혼자야. 삼촌들은 다 갔어? 다 갔지. 긴 대화를 하기엔 아이가 아직 너무 어려서 계장님은 아이의 말끝을 붙잡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계장님은 통화 음질이 좋지 못해 자꾸만 뭐? 뭐라고? 하며 묻기만 하다가 알았어, 어서 자 하며 전화를 끊는다. 책상 위에 휴대폰을 내려놓고 후 한숨을 쉰다. 계장님은 곧바로 키보드 위에 손을 얹고 다시 업무를 시작한다. 밤 11시다. 나는 막차 운행을 나가기 전 계장님에게 조심스럽게 묻는다. 저 혹시 그때 말씀드린 거 어떻게 안 되는 겁니까? 그날 도움 주셨던 승객분들 찾는 거요? 아무래도 어려울 것 같은데요. 꼭 찾아서 살해하고 싶습니다. 그런 거라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운전하다 보면 또 만나실 거예요. 나는 배차실 밖으로 나온다. 길게 한숨을 쉰다. 하얀 입김이 까만 공중에 뿌려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 나는 그때 나를 도와주었던 승객들의 얼굴을 모른다. 녹화된 CCTV 영상을 찾아볼까 생각도 해봤지만 아직은 자신이 없다. 차고지 안쪽에 주차되어 있는 버스로 걸어가는데 전화가 울린다. 아빠다. 나는 조금 망설이다가 아빠랑 통화한 지 너무 오래됐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는다. 아들, 아빠야. 네, 아빠. 잘 지내셨어요? 아들이 바쁘니까 아빠라도 이렇게 전화를 해야지. 자주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일이 바빴어요. 아빠가 술 한잔 했다. 술 좀 줄이세요. 줄여야지. 내가 아까 뉴스를 보는데 말이야. 아들도 그거 봤나? 버스에서 어떤 아저씨가 쓰러졌는데 버스 기사가 심폐소생술을 해서 살렸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도 버스 기사라고 엄청 자랑했어. 그러셨어요? 아들네 회사 사람은 아니지? 네, 우리 회사에서 있었던 일은 아니에요. 그래, 세상에 좋은 사람들 많아. 아들, 몸 건강하게 잘 지내고 밥 잘 챙겨 먹어. 네, 아빠도요. 아빠는 내가 당한 사고를 모른다. 아빠는 여전히 술을 마시고 나는 아무 감정 없이 술을 줄이시라고 대답한다. 나는 늘 아빠를 까먹는다. 내 인생에 아빠가 없는 것처럼.
내가 혼자인 것처럼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고 반응한다. 그렇게 살아간다. 그런데 가끔 아빠가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러면 나는 그제야 아빠를 기억해낸다. 나에겐 아빠가 있다. 아빠는 저 멀리에서 나를 자랑하고 다니고 나는 그런 아빠의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아들이다. 아빠는 아프고 다쳐도 한 번도 나에게 말한 적이 없다. 어릴 때 난 다쳐봤자 고작 넘어져서 무릎이 까지는 정도였는데도 그때마다 울면서 아빠에게 뛰어갔다. 주방에서 짜장면을 만들던 아빠는 놀라서 달려나왔다가 내 무릎을 보고는 웃으며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아빠에게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는다. 오늘은 아빠를 아들이 버스 기사여서 자랑스러운 아빠인 채로 더 두고 싶다. 머리를 꿰맨 상처가 다 아물면 아빠를 정말 오랜만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내가 타고 나갈 버스는 5335번이다. 마스크가 쉬는 날이라 마스크의 차를 배정받았다. 이 차는 마스크의 차가 되기 전 유기사님의 차였다. 나는 오늘의 마지막 720번 버스를 몰고 밖으로 나간다. 나는 스피아다. 스페어 타이어처럼 구석에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필요한 자리가 생기면 그곳에 자리 잡는다. 나는 유일하지 않고 언제든 교체된다. 나는 어쩌다 보니 버스기사가 됐다. 버스기사가 꿈이었던 적도 없고 운전을 좋아한 적도 없다. 꿈을 크게 꿔라. 자기만의 개성을 살려라. 남보다 더 독창적으로 생각해라. 자기 자신을 어필해라. 항상 반짝여라. 웃어라. 불만을 품지 마라. 꾸준해라. 참고 버텨라. 침묵해라. 세상은 나에게 너무 많은 것을 알려주려 했고 언제나 나에게 소리 질렀다. 나는 무엇을 따라가야 하나 두리번거리다 아무것도 해내지 못했다. 내가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밖에 올 수 없었다고 생각했다. 나는 큰 사고만 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돈이나 벌자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나는 이곳에서 매일같이 사고만 치고 그때마다 자꾸 가슴에 사람을 심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도 내가 모르는 사이 내가 심어진 것 같았다. 나는 이제 누구와 만나도 할 말이 있다. 할 말이 있고 해야 할 말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들을 말도 많고 들어야 할 말도 많고 듣고 싶은 말도 많다. 나는 스피아다. 앞으로도 한참 동안은 스피아일 것이다. 나는 고정기사들의 빈자리를 채운다. 나는 이곳에서 내 역할을 하고 있다. 나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자꾸만 사고를 치는 스피아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꾸만 걱정하게 만드는 스피아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자꾸만 무언가를 물어보고 다니는 스피아다. 나는 이제야 내가 누군지 조금 알 것 같다. 일단 오늘은 그거면 됐다고 생각한다. 연신내역 버스 정류장에 차를 세운다. 버스 안이 텅 비었다. 막차엔 원래 승객이 별로 없지만 오늘은 유독 더 그렇다. 앞차 후미등의 빨간 불빛이 눈을 찌른다. 나는 횡단보도로 시선을 돌린다. 그때 길을 건너던 유기사님과 눈이 마주친다. 유기사님이 내 버스를 향해 뛰어온다. 5335, 딱 보이더라고. 내 차를 누가 모나 했더니 스피아였어? 유기사님, 잘 지내셨습니까? 나는 유기사님을 태우고 문을 닫는다. 유기사님이 조수석에 앉는다. 유기사님에게 견습을 받던 때 내가 앉아있던 자리다. 유기사님이 버스 내부를 휘 둘러본다. 내가 우리 스피아를 잘 가르쳤지. 승객이 없어도 무정차를 하지 않잖아. 아주 잘 가르쳤어. 네, 맞습니다. 나는 어느새 유기사님처럼 웃는다. 히터를 조금 더 세게 틀고 천천히 차를 출발시킨다. 집에 들어가시는 길입니까? 친구들하고 소주 한잔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야.
술도 안 마시다 마시니까 약해졌어. 친구놈들이 엄청 놀렸어. 선배님 집은 반대 방향 아니십니까? 그렇지. 그래도 스피아를 봤는데 그냥 갈 수 있나? 잠깐 얘기나 하는 거지. 운전은 할 만해? 이제 지겹지? 지겨울 뻔했다가 이제 안 지겹습니다. 벌써 거기까지 간 거야? 대단한데? 선배님은 어떻게 지내십니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나는 산에 다니지. 요즘은 겨울이라 잠깐 쉬고 있는데 이제 날 풀리면 또 다녀야지.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좋습니다. 나야 늘 건강해. 스피하는 사람들이랑 잘 지내지? 네, 많이 친해졌습니다. 나는 다음 정류장에서 천천히 버스를 세운다. 정류장은 텅 비어 있다. 아무래도 여기서 내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너무 늦게 들어가면 집에서 걱정하십니다. 나는 유기사님을 밤새 붙들고 싶은 마음을 억지로 꾹 참는다.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라도 봐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버스 앞문을 열고 자리에서 일어나 운전석 밖으로 나간다. 유기사님의 손을 두 손으로 조심히 감싸고 고개를 숙인다. 조심히 들어가시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또 볼 건데 인사를 뭐 이렇게 거창하게 해. 또 뵙겠습니다. 유기사님이 버스에서 내린다. 나는 운전석으로 돌아와 앉는다. 유기사님이 나에게 얼른 가라고 손짓하다 문득 묻는다. 스피야, 네, 그거 생각해 봤어? 어떤 거 말씀입니까? 내가 첫날 말한 거 있잖아. 스피아 처음 들어온 날. 나는 입사 첫날을 돌이켜본다.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사고도 있었다. 나는 안 좋은 생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젓는다. 내가 스피아한테 그랬잖아. 무엇을 실패해서 여기에 와 있나 잘 생각해 보라고. 네, 생각해 봤습니다. 결론이 났어? 저는 실패했습니다. 남들처럼 살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한 채로 있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다시 시작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것 같습니다. 저는 버스 기사가 꿈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계속 버스 기사를 하는 게 꿈입니다. 스피아 멋진 말 하네. 내가 한 수 배웠어. 그럼 조심히 가. 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유기사님이 허허허 웃으며 혼자 길을 걸어간다. 나는 문을 닫는다. 핸들을 꽉 붙잡고 천천히 속도를 올린다. 승객들이 정류장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다. 나는 그들을 태우러 간다. 서울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태워 서울에 내려주고 집에 돌아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태워 집에 내려준다. 춥고 캄캄한 도로를 환한 내 버스가 가로지른다. 답심리를 돌아 다시 차고지인 은평구로 들어가는 길에 종로에서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탄다. 처음 보는 승객이다. 자리를 둘러보다가 비어있는 조수석에 앉는다. 남자는 엉덩이를 앞으로 쭉 빼고 팔짱을 낀다. 고개를 숙이고 꾸벅꾸벅 졸기 시작한다. 덜컹. 막차에서 졸다가 내릴 곳을 놓치면 돌아갈 길이 막막해지니까 나는 남자를 깨우기 위해 일부러 방지턱에서 조금 속력을 높인다. 남자가 잠에서 깬다. 나는 정류장에 버스를 세우고 타는 사람이 없는데도 앞문을 열고 잠시 멈춰 선다. 찬바람이 버스 안으로 훅 들어온다. 남자가 잠에서 완전히 깼는지 자세를 고쳐 앉으며 주변을 살핀다. 새로 이사 오셨나 봐요. 처음 보는 손님인데. 내가 갑자기 말을 건네자 남자가 깜짝 놀라며 대답한다. 네, 지난주에 왔어요. 어디까지 가세요? 구파발이요. 이 동네는 처음 오신 거예요? 네, 회사 때문에. 회사가 이쪽이에요? 아니요, 광화문인데 그쪽에서는 집을 못 구해서요. 아무래도 그렇죠. 서울은 워낙 팍팍하니까. 서울서 회사 다니느라 여기로 오는 사람 많아요. 출퇴근하기 좋거든. 할만하죠? 네, 이 정도면 좋죠.
그럼 이 동네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시겠네요? 네, 잘 몰라요. 그럼 내가 뭐 하나 알려드릴까요? 나는 구파발까지 남자가 내리지 않을 것을 알고 나자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한다. 여기가 사실은 원래 무덤터였대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서울의 한양 일대요. 성 안에서는 불경한 건 하나도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만약 성 안에서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밖에 묻어야 했대요. 그것도 아무데나 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성 밖으로 심리 떨어진 곳이에요. 근데 딱 여기가 성에서 심리 떨어진 곳이었던 거예요. 여기 은평구가요. 그래서 시체를 다 여기에 묻었던 거죠. 신기하네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은평구에 대해 잘 몰라요. 여기로 이사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 사는지는 알아야죠. 근데 무덤터였다고 하니까 조금 무서운데요? 무서울 거 없어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그럼 저는 제 발로 무덤터로 걸어 들어온 거네요?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서울에서 딱 10리 떨어져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런가요? 그리고 걸어 들어오긴요. 버스 타고 들어왔죠. 나는 버스를 천천히 정류장에 세운다. 문을 열자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인사하며 내린다. 나도 남자에게 인사한다. 나는 이제 남자의 앞모습과 뒷모습을 모두 보았다. 승객이 전부 내렸다. 나는 텅텅 빈 720번 버스와 함께 수십 대의 버스가 다닥다닥 주차되어 있고 수백 명의 버스 기사가 그 버스에 타고 내리며 세월을 보내고 있는 차고지로 돌아간다. 오늘 막차 운행을 끝냈으니 내일부터는 첫 차다. 나는 버스 기사다. 나는 버스를 탄다.